자, 34번이에요. 자, 많은 물고기들은 발생시킨다. 그들 자신만의 빛을 뭐 속에서 생물학적 불꽃놀이 전시, 그러니까 불꽃놀이 뭐 이렇게 쇼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생시킨다. 근데 그 생물학적인 불꽃놀이 쇼를 뭐라고 불리는 생물 발광이라고 불리는 생체 발광. 랜턴피쉬라는 녀석은 만들어낸다. 빗줄기를 어떤 휩쓰는 바다를 마치 뭐처럼 자동차의 헤드램프처럼. 또 드래곤피쉬는 만들어낸다 파장들을 어떤 파장들을 오직 지만 볼 수 있는 분사구문이죠. 남겨두고서 자신의 희생자들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지만 볼 수 있게 뭐에 대해서 모르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오는 걸 남들은 모르게. 또 반대로 앵글러피쉬라는 놈은 희망한다. 자기 먹이가 주목하기를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잇감이 오히려 알기를 바래. 그리고 유혹되기를 바래. 어디를 향해서 자신의 이 막대기 같은 생체 발광의 수염 쪽으로 유혹되기를 바래.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맹렬한 턱들이 머무르죠. 숨겨진 채로 그 빛이 안 보이는 그늘 속에. 그러니까 이빨은 숨기고 턱은 숨기고 지금 수염 쪽으로 집중이 가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생체 발광은 또한 사용된다. 좌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먹잇감만이 아니라 이제 포식자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한 종은 스푹피쉬 과라고 하죠 보통. 이 과의 한 종은 의존한다. 뱃속 가득한 이게 배 가득이니까 뱃속 가득한 공생하는 빛을 내는 박테리아들에 의존하기도 한다. 스스로 내는 게 아닌 거죠. 얘네는 구하기 위해서 그 녀석을 되는 걸로부터 식사거리가 되는 걸로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덕분에 프레데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 녀석은 사용한다. 똑같은 개념을 어떤 개발된 미 해군에 의해 개발된 것과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거다. 2차 대전 동안 만들기 위해서 이 폭격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쓰는 거다. 마치 뭐처럼 프로젝트 예후디가 설계한 것처럼 비행기들을 뭐를 가진 비행기들을 아랫날개에 스팟라이트를 가진 아랫날개에 뭐 이렇게 집중 조명을 가진 비행기들을 설계한 것처럼 그 물고기의 빛나는 배가 지금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다. 그 녀석의 실루엣을 감추는 것이다. 햇볕의 반대쪽으로 숨기기 위해서 그 녀석을 뭘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지켜보는 눈들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포식자가 아래쪽에 있다고 쳐. 포식자가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위에 있으니까 해는 위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위쪽에.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울 텐데 포식자는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게 햇볕 때문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뭐를 해버리는 거냐? 이 배에다가 뭐를 해버려? 배에 지금 이제 박테리아들이 들어서 여기서 발광을 해. 그러면 이것만 완전 도드라져 보이고 자신의 실루엣은 잘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대항하여 실루엣을 숨긴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켜본 눈들로부터 숨는다고. 자, 이러한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 세상에서는 생존은 게임이다. 숨바꼭질 게임이다. 어떤 우선시하는 뭐를 시각을 우선시하는 숨바꼭질 게임인 것이다.
됐죠? 뭐 숨어 있는 함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글의 구성 같은 것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과학 설명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자, 철학자들은 어떤 추구하는 이해하기를 본성을 시간의 본성을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생각해 볼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시간 여행에. 자, 그러나 실제 삶에서의 경우들은 없다. 시간 여행에. 상황들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 철학자들은 종종 구축한다. 생각 실험들을 현실에서는 없으니까 생각 실험들을 구축한다. 즉 상상되는 시나리오들을 구축해 어떤 꺼내는 그 생각들과 가정들을 꺼내는 기반이 되는 뭐에 기반이 되는 사람들의 판단에 기반이 되는 그런 전제들과 생각들을 꺼내는 상상된 시나리오. 생각 실험이죠, 이게. 때때로 이런 시나리오들은 이끌리기도 한다. 뭘로부터 끌어 나오기도 해.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기도 한다. 또 다른 때에는 철학자들은 그냥 지어낸다. 그들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어느 쪽이든 핵심은 놓는 거야. 그런 개념들을 테스트에다가 놓는 거야. 즉 실험해 보겠다는 거죠. 자, 경우에 시간 여행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한 흔한 생각 실험은 이거다. 상상해 보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약에 네가 되돌아간다면 시간상에서 그리고 발견한다면 너 자신을 위치에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떤 위치? 개입할 위치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네가 결코 태어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개입할 만한 위치에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 백 투 더 퓨처라는 뭐 옛날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과거로 돌아가 주인공이. 근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지. 근데 지금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 이래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본인이 이 엄마인지 몰라. 근데 이쪽에 둘이 호감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아빠하고 결혼을 해야 자기가 태어났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지. 즉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로 자기가 돌아갔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해버릴 만한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지. 자, 대디아로 보인다. 무언가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기 위해서. 그렇죠. 막아야 되겠죠.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네가 성공해버린다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아예 시간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결과로서 이런 생각하는 것의 결과로서 이런 종류의 케이스들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의 결과로서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바로 그 개념, 시간 여행의 바로 그 개념은 makes no sense,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의 불가능성에 관한 생각 실험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자, 보편적인 표식, 잠의 보편적인 표식은 이게 잠이다 아니다 나타내주는 보편적인 표식은 상실이다. 뭐에? 외부 인식에 대한 상실이다.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게 보통 잠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다. 너는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 둘러싸고 있는 너를 최소한 명백하게는 의식을 못해. 이게 잠이다. 자, 실질적인 사실에서 너의 귀들은 여전히 듣고는 있어. 또 너의 눈들은 비록 닫혀져 있긴 하지만 분사구문이에요. 접속사 수동입니다. 이게 지금 너의 눈들은 닫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능력이 있어. 보는 것에. 그러니까 귀가 고장났다거나 눈이 고장난 건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잘 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이 모든 신호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또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중심으로 흘러 들어간다. 너의 뇌의 중심으로 가기는 가. 뭐 하는 동안에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나 그것들은 이 신호들은 차단돼. 인지적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차단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세워진, 이거 수동이에요. 한 구조 속에 세워져 있는 어떤 구조물 분리는 시상이라는 거죠. 살라무스, 뇌의 한 그 기관입니다. 시상이라 불리는 한 구조물 속에 세워져 있는 인지적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막힌다. 뇌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럼 시상이라는 놈은 결정한다. 어떤 감각기관의 신호들이 허용되는지를 통과하게, 그 게이트를 통과하게, 그리고 어느 것은 아닌지를. 이게 지금 if가 생략되어 있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있고요. if하고 should가 있는 가정법은 그냥 if 조건절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허락받는다면 그것의 입장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허락이고 그랜트는 수여하다니까 수여받는다면요. 그들이 수여받는다면, 그 허락을 통과하라는 허락을 수여받는다면 그들은 계속 신호들이에요. 지금 이 신호들은 보내진다. 이제 통과가 되면 어디로 보내지냐? 피질로 보내진다. 꼭대기에 있는 너의 뇌. 그리고 거기에서 그놈들은, 그 신호들은 의식적으로 인식되게 된다. 잠금으로써, 게이트를 닫히도록 잠금으로써 시상은 부과한다. 이런 감각기관의 정전이죠. 전기 나가는 거. 이것을 부과한다. 뇌 속에 막으면서 계속되는 여행을 막으면서, 뭐의 여행? 이 신호들의 여행. 어디로의 여행? 피질로의 여행을 막으면서. 이게 잠이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너는 더 이상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해. 그 정보의 방송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전송되고 있는 뭘로부터? 너의 외부의 감각기관들로부터. 이 순간에 너의 뇌는 잃어버린 것이다. 뭐를? 깨어있는 접촉을 잊어버린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 너는 이제 잠에 든 것이다. 자, 결국 주요한 얘기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지적 블랙아웃이라고 했죠. 정전인데 누가 주로 이 역할을 하냐? 시상이라는 바리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거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38번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되게 내재된 부분이다. 고유의 부분이다. 뭐에? 윤리학에. 그러니까 윤리학에서는 세상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원래부터 다룬다라는 거죠. 자, 윤리학에서는 호소가, 뭐에 대한 연민과 공감에 대한 호소가 can and should be part, can be part, 부분일 수 있고 부분이어야 한다. 뭐에? 합리적 주장들의, 이성적 주장들의, 뭐에 대한? 윤리적 결정들에 대한 이성적 주장들의 일부일 수 있고 일부여야만 한다. 윤리학에서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걸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이제 이 글을 잘 읽을 텐데, 일단 이성적 주장이라고 했거든요. 항상 이성과 감정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말을 보면 이성적 주장에 이런 연민과 공감에 대한 호소예요. 감정이거든요. 지금 감정이 이성의 일부분일 수 있고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감정과 이성의 대립관계가 지금 이 윤리학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 감정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게다가 최고의 실행은 객관성의 최고의 실행은 종종 결합한다. 이런 치우침, 편파성과 공정성을 결합시킨다. 와, 이거 뭐 지금 객관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이 갑자기 새로운 말들이 너무 출현해서 어떻게 이어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적인 게 객관성이라고 쳐봐. 객관성을 가장 잘 실행하는 건 뭐를 결합시키는 거야? 편파성과 공정성을 결합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민이나 공감 같은 것들은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편파성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공정함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어야 뭐가 탄생한다? 객관성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의 예시를 들어야 될 텐데 무슨 말이냐? 재판에서 편파성은 검사와 변호사죠. 변호사의 편파성. 당연히 검사는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쪽으로. 변호사는 당연히 또 반대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둘의 편파성은 발생한다. 더 큰 공정한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재판이라는 것은 이거에 이제 예시를 든 게 재판을 생각해봐라. 재판은 뭐냐? 공정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공정이 뭐 안에서 일어나? 지금 이 편파들의 싸움 안에서 공정함이 결국 공정한 결론을 얻어내는 게임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공정, 즉 이성과 즉 객관성과 편파,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감정적 치우침이 서로 조화를 이뤘을 때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판사나 배심원은 놓는다. 이런 치우친 주장들을 검증해 놔. 객관적 증거의 검증으로. 그리고 공정한 법의 규율들 속으로 놓는다. 이상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나타난다. 재판 동안. 어떤 재판? 이니치죠. 그 속에서 이런 편파성들이 그들의 주장을 하는, 그리고 판단되는, 객관적 규범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재판 안에서 나타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그 규범들은, 이런 객관성의 규범들은 구축되었다. 이것 때문에 구축되지는 않았다. 이거군요. 뭐 때문에? 그들의 창조자들, 이 규범의 창조자들이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편견이 비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범, 재판은 이 규범이 필요하겠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범은 인간이 편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래.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지. 즉 규범들은 만들어졌어. 왜? 뭐 때문에? 그 예민한 인식 때문에, 인간의 편견에 대한. 왜냐하면 그건 자명하니까 되게. 자, 무슨 말이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범은 인간은 편향이 없을 테니까 객관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편향이 있으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범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규범이 바로 윤리학이거든요. 뭐 해야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윤리학적인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이 글은 윤리학에서 객관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편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결론 짓기보다는
뭐라고? 객관성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기보다는, 왜냐하면 편향이 되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편향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기보다 과학자들과 언론인들과 그런 다른 사람들은 결론 지었던 것이다. 그 반대를 우리 편향된 인간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 규율이, 객관성의 규율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제거할 수 없는 편향의 존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한다. 규범 내지는 객관적인 게 옳다는 규범. 이게 지금 윤리학의 영역이죠.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윤리학의 규범은 오히려 감정을 배제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치우침이 있다. 인간이 감정적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오히려 전제로 삼기 때문에 이런 규범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적 치우침이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글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